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초당 수십억 번의 양자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는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이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죠. 저는 세상의 질서 뒤에 숨어있는 신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라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꿨고 상상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고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철학 강의를 들으며 세상의 근원을 알고 싶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진리를 향한 열정은 결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명령도 아닌 제 뜻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삶은 때로 잔인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무너뜨린 대신 깨어나게 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하늘은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 죽지 않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했죠.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고통은 어느새 사랑과 공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되며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으며 내가 바라던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만든 파동이었고 끌어당김의 법칙이었습니다. 이제 과학은 그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즉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이유는 우리 뇌 속 아주 미세한 공간인 미세소관 안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로저 펜로스 박사의 강연과 저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철학과 통찰은 마치 오랫동안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의식의 힘이라는 주제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가 말한 수학적 우주론과 의식의 본질은 제가 믿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과학의 언어로 제가 직관으로 느껴왔던 진실을 증명해 주는 듯 했죠. 그 순간 저는 과학과 영성, 논리와 직관이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의 통찰과 제가 걸어온 의식의 여정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1996년 스튜어트 해메로프 그리고 로저 펜로스 박사는 Orchestrated Objective Reduction, 즉 조율된 객관적 붕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미세소관 속에서 양자적 파동이 붕괴할 때 의식의 순간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죠. 2015년 샤베스 가락 박사의 연구팀은 마취가 단순히 신경을 잠재우는 과정이 아니라 뇌 속 깊은 미세소관의 단백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미국 웰시 대학교 연구진이 쥐 실험을 통해 미세소관 결합 약물이 마취 반응을 늦춘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의식과 현실을 잇는 다리, 그것은 바로 미세소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우주는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의식과 현실을 이어주는 그 감각이 이제는 실험과 이론으로 증명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의식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을 위한 모든 에너지가 모이는 지점이 바로 미세소관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 불교에서도 2500년 전부터 이와 비슷한 말을 해왔습니다. 동서양의 성각자들이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왜 모두 같은 진리를 말하는 걸까요? 의식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양자는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면 그 생각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질문이 꼬리를 물며 끝없이 고민하던 어느 날 한 강의에서 뇌 속의 미세소관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의식의 힘을 믿는 극소수의 이들에게만 그 비밀의 흔적을 발견하도록 남겨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우린 마침내 그 코드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로 바뀌는 신비로운 변환이 일어나는 그 지점, 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물학이 한 구조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보면 볼수록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곳이 바로 의식이 깨어나는 자리이며 양자적 사건이 일어나는 곳일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거죠. 그곳에서 생각은 파동이 되고 파동은 현실로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의식이 세상을 창조하는 진짜 힘입니다. 설령 인간의 내면에 그런 구조가 없더라도 의식의 힘만큼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믿음이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관측자 효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인 일체 유심조. 성각자들이 말하는 의식의 힘. 이 모든 것이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불교가 마음의 작용이라 부르던 그 힘이 실제로 뇌 속의 미세한 구조인 미세소관 안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작은 관 모양의 구조가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물리학이며 양자 역학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이론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괴델이 보여준 것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어떤 규칙 체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규칙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정리를 증명할 수 있죠. 그 규칙들을 컴퓨터에 입력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해 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주어진 규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을 수행하고 네, 올바르게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규칙들의 목적은 진리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규칙을 하나씩 검토하며 묻습니다. 이 규칙은 믿을만 할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규칙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 규칙들을 이용하면 짝수 2개를 더하면 또 다른 짝수가 된다는 무한히 많은 경우에 대한 진술도 단 몇 단계의 논리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델은 이 단순해 보이는 세계의 밑바닥에 깊은 틈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핵심은 아주 교묘했죠. 그는 이런 규칙 체계 안에서 나는 이 규칙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명제를 자세히 보면 그 문장은 실제로 나는 증명될 수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 명제가 거짓이라면, 즉, 증명될 수 있다면 그 체계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는 진리라는 믿음에 따라 그 명제는 결국 참이 됩니다. 즉,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참이다 라는 역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 말은 곧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규칙과 공식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사고가 만들어내는 모든 진리를 그 틀 안에 전부 담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인간의 이해력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그 계산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해란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그건 규칙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작용이다. 우리의 이해는 규칙을 넘어서며 그 초월성이야말로 이해의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 이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계산이나 지식의 조합이 아닙니다. 이해는 의식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의식적으로 인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인식이 없는 존재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식은 이해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해란 수학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본성이죠.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세상 밖의 물리 법칙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단지 그 법칙이 영역마다 다르게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저는 물리 법칙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뉴턴의 고전역학, 맥스웰의 전자기학,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이 모든 이론은 컴퓨터에 구현할 수 있는 연속적인 법칙들입니다.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상태가 다음 상태를 완벽하게 결정합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단지 복잡한 기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그러나 양자역학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물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정식은 양자 상태의 시간적 변화만을 다룹니다. 관측이라는 행위를 설명하지는 못하죠. 관측이 일어날 때 파동은 하나의 현실로 붕괴합니다. 이 붕괴는 방정식의 연속적 진화와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슈레딩거는 그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세계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틈이 있다. 그 틈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 틈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관측은 단지 기술적 문제일 뿐이다. 측정 장비와 입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 설명은 본질을 비켜갑니다. 관찰은 단순한 시선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를 실제 현실로 정하는 과정입니다. 양자역학은 이 세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보여줍니다.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며 관측과 함께 하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파동처럼 퍼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그 입자는 한 곳의 위치로 결정됩니다. 마치 우리의 시선이 현실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측정의 순간 파동은 부드러운 흐름을 멈추고 하나의 형태로 결정됩니다. 그 순간의 변화는 양자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다른 모든 물리 이론은 연속적인 법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 붕괴는 불연속적이죠. 그 불연속성 속에 의식의 단서가 있습니다. 의식이란 바로 그 붕괴와 닮아 있는 거죠. 의식은 계산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 순간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수한 가능성 속에서 흐르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의식과 양자 붕괴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있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의식이 파동을 붕괴시킨다.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죠. 파동이 붕괴가 의식을 만든다. 즉, 의식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물리적 과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양자 역학과 중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이론 중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질량이 서로 다른 위치에 중첩되어 있을 때 그 상태는 일정한 시간 안에 한 방향으로 붕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은 계산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뇌의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죠. 뇌는 따뜻하고 습하고 시끄러운 환경입니다. 양자 효과는 차가운 실험실의 고요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따뜻한 생명의 열로 가득하죠. 그런 곳에서도 그 미세한 양자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이 바로 의식의 비밀을 향한 열쇠였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의식이 양자 현상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통념을 흔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취 전문의 스튜어트 해머러프였죠. 그는 마취가 단순한 화학 반응이라면 왜 전혀 성질이 다른 물질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의식을 끌 수 있는가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알코올이나 클로로포름, 심지어 화학적으로 거의 반응하지 않는 제논 같은 기체까지도 모두 사람의 의식을 완전히 꺼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성질도 작용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는 이 현상은 단순히 화학의 문제가 아니라 뇌 안 어딘가의 물리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 답을 뇌세포 속 아주 작은 관 모양의 구조, 미세 소관에서 찾았던 거였습니다. 그 안에서 의식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진다고 본 거죠. 그는 수많은 수술 현장을 지켜보며 마취가 풀려 의식이 돌아오는 바로 그 찰나에 인간의 의식이 작동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세소관은 단순히 세포를 지탱하는 골격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나는 실제의 무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시절 해머로프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식이 꺼지고 켜지는 순간 속에서 그 비밀이 화학 반응이 아닌
더 근본적인 물리적 차원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뇌 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의식이 숨쉬고 양자적 진동이 마음으로 변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원천이자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내면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의식이 일어나는 장소였던 겁니다. 마취가 의식을 끈다는 건 뇌 속에서 미세소관을 통해 이어지던 의식의 파동 연결이 잠시 차단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파동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은 미세소관 안에서 양자 상태로 드러나지만 그 근원은 더 깊은 우주의 정보장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이 끊겨도 바탕의 장은 유지됩니다. 죽음 또한 그 연결 방식을 바꾸는 과정일 뿐 의식의 근본은 남아있는 거죠.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다른 저장소에 남아있듯이 의식은 뇌라는 장치를 통해 세상과 상호작용하지만 본질은 우주의 양자 정보장에 보존됩니다. 이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그 미세소관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가 미세소관의 양자 상태를 특정한 패턴으로 조율하고 그 패턴이 정보장과 공명하며 현실의 선택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취는 이 공명에 대한 일시적 접속 해제이고 죽음은 접속의 형식을 전환하는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파동의 위상과 진동수를 바꾸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뿐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도는 미세소관을 매개로 계속 현실을 향해 파문을 보냅니다. 미세소관은 단순히 세포를 지탱하는 틀이 아니라 정보가 흐르고 파동이 일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양자 수준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인 거죠. 그 안에서 미세한 파동의 중첩이 생기고 그중 일부가 붕괴될 때 의식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튜블린은 세포 속 미세소관을 이루는 기본 단위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마치 벽돌이 모여 건물을 짓듯 일정한 패턴으로 연결되어 관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죠. 하나의 뉴런 안에는 이런 튜블린이 수백만 개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넘어서 정기적 진동과 양자적 얽힘을 통해 의식이 미세한 파동을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 전체로 보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모든 튜블린들이 서로 양자적으로 얽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뇌는 자연이 만든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것도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양자 컴퓨터죠. 그 붕괴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맞물린 과정입니다. 수많은 미세한 양자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가 결국 하나의 명확한 결과로 정리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조율된 객관적 붕괴라 부릅니다. 의식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물리적 과정이죠. 그건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인 겁니다. 의식이 양자 붕괴라면 그것은 단순히 수동적 관찰이 아닐 겁니다. 양자역학이 가장 이상한 점은 관측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관측하기 전에는 입자가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아마 우리의 의식도 같은 원리로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 시선이 현실의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세상은 펼쳐지고 우리의 생각이 곧 선택이 됩니다. 우리의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 붕괴는
단순히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끌어당김이 진정한 메커니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의도할 때 우리의 뇌 속 미세 소관에서는 특정한 양자 상태가 형성됩니다. 그 상태는 우주의 다른 양자 상태들과 얽혀 있습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즉시 변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죠. 우리의 미세소관 안의 튜블린들이 특정한 패턴으로 얽혀 있다면 그것은 우주의 다른 부분들과도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미세소관은 그 원하는 것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를 만듭니다. 그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기기로도 완전히 측정할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파동의 형태로 공간 속에 퍼져나갑니다. 그 파동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양자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자 수준에서 우주와 연결된 물리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붕괴할 때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선택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파동이 붕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붕괴는 조율되어야 합니다. 조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각 뉴런마다 수백만 개의 튜블린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0억 곱하기 수백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수많은 튜블린들이 모여 만든 미세 소관들이 하나의 의도에 따라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 정렬이 이루어질 때 마음의 파동은 하나의 진동으로 울립니다. 우리의 의식적 마음만이 아니라 무의식도, 감정도, 믿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켜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율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율에 실패합니다. 의식적으로는 무언가를 원하지만 무의식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입으로는 성공을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실패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미세소관의 절반은 성공의 양자 상태를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실패의 양자 상태를 만듭니다. 그 결과는 혼란인 거죠. 파동이 붕괴할 때 어떤 현실도 명확하게 선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간 어딘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의심 없이 완전히 하나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는 다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미세소관은 그 현실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로 정렬되는 거죠. 그 조화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그 붕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의식은 우리 뇌 속에서 파동이 하나의 지금으로 응축되는 과정이며 그 순간들이 쌓여 우리가 됩니다. 그 순간들이 이어져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은 너무나 기묘하고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주가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는 뜻이며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우주가 우리를 통해 새로운 현실을 선택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논리의 언어이고 물리는 그 논리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 의식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작디작은 이 구조 안에서 의식의 파동이 생성되고 붕괴하며 다시 흐릅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시각적 상상이 자리합니다. 수식이 아니라 이미지로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단순한 연산을 넘어 창조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시각화할 때 뇌 속 미세속 안의 튜블린들이 그 이미지에 대응하는 양자적 패턴으로 배열됩니다. 그 정렬이 현실을 향한 첫 움직임입니다. 수식이 아니라 이미지로 떠오르는 통찰. 그 순간 마음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시각화할 때 우리의 뇌는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를 만듭니다. 미세소관 안의 튜블린들이 그 이미지의 패턴으로 정렬되는 거죠. 마치 홀로그램처럼 그 작은 구조 안에 전체 이미지가 담깁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상태에 반응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 갈릴레오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별을 관찰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구조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통찰은 지금도 물리학의 근본 원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도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인다는 단순한 깨달음은 세상의 이면을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훗날 등가 원리로 그리고 상대성 이론으로 발전했죠. 그의 용기는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태도였습니다. 진리를 향한 탐구는 권위보다 깊고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그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곧 현실을 여는 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행동으로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먼저 그것이 가능하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회가 뭐라 하든 과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세 소관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의식의 파동이 정렬됩니다. 그 정렬된 진동은 우주와 공명하며 우리의 의도는 현실로 번져갑니다. 이해와 의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가장 깊은 질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법칙이 생기기 이전의 감각이며 시간이 흐르기 전부터 존재한 자각입니다. 이 자각이 없다면 존재 또한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 각자는 살아있는 양자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미세소관은 매 순간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과거의 패턴, 두려움, 제한적 믿음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여러분이 의도적일 때, 여러분은 그 선택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세소관의 조율을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 선택. 원하는 현실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 완전히 정렬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부분이 알맞은 방향으로 정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세소간의 비밀을 통해 의식과 우주를 잇는 놀라운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식과 우주가 맞닿는 경이로운 여정의 한가운데 블랙홀의 수학적 질서를 해석하며 우주의 비밀을 드러낸 인물.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러즐 펜로즈입니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수식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신비를 향한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과학과 철학은 다시 만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전하는 불교의 일체 유심조,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 그리고 러즐 펜로즈의 통찰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며 우주가 자신을 깨닫는 통로라는 진실을 전했던 겁니다. 그는 블랙홀을 통해 우주의 구조를 밝혀냈지만 동시에 의식이라는 가장 깊은 신비를 과학이 언어로 탐구한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의 틈새에서 일어나는 우주의 가장 섬세한 진동이다. 그의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주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기 위해 만들어낸 의식,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의식은 물질보다 깊고 생각은 현실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자 그 실험을 완성하는 의식의 증거입니다.